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최근에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정률성 기념공원 잘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정률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음악에 자질이 있는 분으로 들었고요. 그를 위해서 중국에 귀화를 해서 중국군의 군가를 만들었고 또 북한군의 인민군의 군가를 만드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선인민군 군락부장으로서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았던 사람으로서 북한군의 유문공연을 수백회 했던 사람입니다. 총리께서는 국가적 기념행위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국가적 기념행위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보존과 발전이 바로 기념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킨 사람만이 기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도 침략자를 국민의 혈세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육군사관학교 교육과정에서 6.25 전쟁사를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자세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서 북한 정권에서 국가검열상까지 지낸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축켜 세웠습니다. 자기 역사를 선택 과목으로 배우고 침략자를 자기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그 말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다는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간첩을 잡는 국가정보원 원은석에 간첩 신형복의 글씨를 새겼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구체적인 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인 자유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일이다 하면 그거는 절대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조롱이자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국회에서도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조총련이 반국가 단체라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난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이러한 반국가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노멸적 표현을 듣고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국회의원님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민주당 서른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군 기밀을 제멋대로 열람하고 유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반국가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률성 기념공원은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해왔던 여러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가 침략자와 간첩을 기른다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이처럼 국가를 부정하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시도에 맞서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보관을 한번 국민께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 질서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과 정부와 모든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 위반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그러한 그 조치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대 범죄가 바로 지난 대선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선 6개월 전인 2021년 9월 15일 날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모 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 녹음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3일 전에 김만배 인터뷰 녹음 파일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이를 KBS, MBC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가짜 뉴스를 확산시켰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현재 수사 중입니다. 게다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일삼았습니다. 장관님, 통상 인터뷰는 즉시 보도하는 것이 상례죠. 제가 언론인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론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선 6개월 전에 했던 인터뷰를 대선 3일 전에 보도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까지 잘 고려해서 검찰이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2011년 9월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관여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김만배가 가짜 녹취 파일, 뉴스 파일, 인터뷰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 공개하지 않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보니까 대선 판도가 어디로 갈지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임박할수록 선거 결과를 장담해서 얻게 되자 선거를 불과 3일 앞두고 가짜 녹취 파일로 공작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뉴스 내용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게, 판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그 생각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공작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입장과 같을 것 같습니다.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고요. 그 부분을 잘 밝혀서 가부 여부를 잘 검찰이 판단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의한 선거 공작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5대 대선 때 김대엽 병풍 사건 떠올려보면 자명해집니다. 또 16대 대선에서도 이해창 후보가 최규성으로부터 20만 달러를 수수했다라고 또 민주당이 허위, 가짜, 선전선동을 합니다. 20년 전에 조작 녹취 테이프가 오늘날의 조작 녹취 파일로 바뀌었지만은 가짜 뉴스를 대대적으로 유포하여 선거판을 뒤집으려 했던 정치공작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때도 민주당이었고 현재도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5대 대선, 16대 대선에서 이런 가짜 뉴스로 선전선동을 일삼았던 장본인, 가짜뉴스 전문 국회의원이 지금 민주당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두 번 다 사면 받았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거 공작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 자체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이런 어떤 가짜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장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관님,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50억 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명목으로 시민단체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39건 중에 34건은 공모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네, 최근에 들었습니다. 대북 지원 사업은 본래 목적과는 달리 온갖 불법이 판치는 거대한 부조리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PPT 보십시오. 2019년 민족화해협력보험국민협의회 민화협은 전라남도로부터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금 구매 사실은 없었습니다. 대신 횡령의 책임을 놓고 전 현직 대표 간 법적 분쟁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2018년 사단법인 결의 하나는 북한에 콩기름을 지급하겠다면서 중국의 한 무역유한공사와 대행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직후 송철 울산시장을 방문하여 1억 원 지원을 요청합니다. 울산시는 공모 절차도 없이 심지어 사업 완료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시민단체가 제멋대로 대북 사업을 벌여놓고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세금 깡을 한 것입니다. 장관님, 이처럼 불법으로 점철된 지방자치단체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절차 위배가 있는지, 목적의 사업에 사용된 것이 있는지, 지방 보조금법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PPT입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밀가루와 묘목을 북한에 지급하겠다면서 보조금 15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물품들은 구매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횡령한 돈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환치기를 통해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로비 작업이 되었고 결국 조선노동당 통일선전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본의원은 해당 사건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말 하노이 북미 회담이 노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아태협은 대북 지원 사업자로 통일부로부터 정책 선정되었습니다. 3월 28일 아태협은 대북 사업 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했고 3월 29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승인을 합니다. 장관님,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결정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좀 이례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초고속 특혜행정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와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의 긴밀한 협조였으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2021년 5월 경기도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매뉴얼을 제작하여 여러 지자체에 배포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는 꼼수나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대북 사업의 불법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는데 행안부 차원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상대로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나 목적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철저히 조사해서 이 대북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통일부 장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대북 사업은 부패한 시민단체와 브로커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북 지원 사업은 실제 사업 내용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사업 자금을 현금으로 변통에 같은 잘못된 관행 등이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좋아 인도 지원 사업이지 솔직히 말해서 남쪽의 친북 세력, 북쪽의 권력자, 중간의 브로커가 저는 대한민국의 세금을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가 박지원 전 장관이 형사처벌받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제1야당 대표도
불법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의 오른팔이었던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직후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 허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북 사의 불법성을 방치한다면은 언제고 제3의 또 제4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남북 교류 협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하더라도 분명한 원칙과 전 투명성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4월 통일부는 대북 지원 사업자 제도를 공식 폐지했죠. 네. 그 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이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자를 지정을 해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와 관련된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4월 달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규정을 읽어보니까 대북 지원 사업 규정,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규정을 읽어보니까 아직도 좀 문제점이 남아 있어요. 대선을 2개월 앞둔 2022년 1월 달에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삽입을 했거든요. 이 규정이 현 정부의 기조에 부합합니까? 이 규정은 현 정부의 기조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비공개 근거 규정을 포함해서 대북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깨끗하다고 대북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보내준 수령증 달랑 한 장, 브로커의 말 몇 마디 믿고 어떻게 국민의 소중한 혈세 수백억 수천억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도적 대북 사업이라도 저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검증 없이 지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북한 이탈 주민 증언에 의하면요, 지원 물품 다수가 군수 물자로 활용되거나 권력층에 의해 횡령되어서 장마당으로 흘러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도적인 대북 지원 사업이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저는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0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정말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북한에 제공되었던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도발하고 그리고 북핵 도발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대 정부의 실패한 경험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다. 낭만적 민족주의라는 환상을 걷어내고 타락한 대북 사업의 현실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원칙을 분명히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